지금 중국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취재하러 갔던 한 기자가 돌아오자마자 내놓은 발언 때문인데요. 출발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과대포장된 나라라며 비웃던 그가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를 내놓은 겁니다. 그의 고백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중국 SNS와 언론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이 그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이에서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하유라고 합니다. 저는 35년을 살면서 중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이 세계 최고인데 중국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제 동료가 흥미로운 글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한국 여행 후기였어요. 어떤 중국인이 한국에서 2달 동안 지내면서 겪은 이야기였죠.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매일 울었다라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진짜라고. 과장이 너무 심하잖아. 댓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은 마케팅의 나라라고 썼고 또 다른 사람은 드라마 때문에 환상을 갖는 거다라고 비꼬았죠. 하지만 그 글이 계속 퍼져나갔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때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하유야, 이거 한번 확인해보면 어때? 진짜 한국이 그런 곳인지 직접 가서 취재해봐. 저는 그 순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네, 가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가면을 벗겨보죠. 사진작가 장민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장민은 저보다 1살 많은 36세인데 평소에 한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한국이라니 취재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장민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폭로해야 할 부분이야. 한국의 친절이라는 게 얼마나 가짜인지 보여주자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히 과대포장된 나라일 거라고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만들어진 허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기사 제목까지 미리 생각해뒀어요. 한국의 친절 신화, 그 허상을 벗기다라고요. 완벽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실망스러웠어요. 중국어 안내 표지판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영어와 한국어는 많았지만 중국어는 찾기 어려웠죠. 봐, 시작부터 이래. 저는 장민에게 말했습니다. 친절하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신경 안 쓰나 봐.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불편함이 계속됐어요. 직원은 영어로만 질문했고 제 중국어에는 무표정하게 반응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는 문제없이 처리됐지만 특별한 친절함은 느낄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과장이었어. 한국인들이 그렇게 친절하다면 왜 공항에서부터 이럴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범했어요. 다른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고층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숙소까지 가는 길에 저는 이미 기사의 첫 문단을 머릿속으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친절 신화는 공항에서부터 무너진다. 중국어 안내의 부족함과 무표정한 직원들의 모습에서 진짜 한국을 엿볼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종로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선택했지만 사실 저는 한국의 모순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렸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출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으려 했지만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장민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잠깐만 지도 앱으로 확인해 볼게. 저는 핸드폰을 꺼냈지만 GPS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나온 직후라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는 10분 넘게 헤맸습니다. 골목길이 미로같이 얽혀 있었거든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역시 외국인 배려가 부족해.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만들지. 그때였습니다. 젊은 여학생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학생이었죠. 실례합니다. 길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인사동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박지수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 학생은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를 켰습니다. 아, 인사동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실래요? 솔직히 의아했어요. 왜 굳이 같이 가자고 할까? 그냥 길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길만 알려주시면. 저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직접 안내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이 좀 복잡하거든요. 장민이 제 옆에서 중국어로 속삭였어요. 뭔가 수상해.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팁을 요구하거나 쇼핑몰로 데려가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박지수는 정말로 그냥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번역기로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여기는 종로예요. 조선시대부터 중요한 길이었죠. 저기 보이는 건물은 종묘고요.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박지수는 중간중간 우리 걸음에 맞춰주면서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급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늑장 부리지도 않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인사동이에요. 박지수가 골목 입구에서 가리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의상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런데 박지수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인사동에서 뭘 보실 건가요? 전통차집 추천해 드릴까요? 저는 점점 이상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전통차집이요? 네, 인사동에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관광객들한테만 비싸게 파는 곳 말고 진짜 좋은 곳으로요. 박지수는 번역기에 찻집 이름을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다도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외국 손님들한테도 차 우리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아무 데가 없이 도움을 주려는 거였어요. 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쇼핑 유도도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자 박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박지수가 떠나고 나서 장민이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달랐거든요. 아마 한국 정부에서 관광객 친절 교육을 시키나 봐. 저는 억지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교육받아서 하는 행동이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박지수의 미소는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인사동 골목을 걸으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저 학생은 10분 넘게 우리와 함께 걸어줬을까요? 정말 아무런 이익 없이요? 처음으로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수가 추천해준 다도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사동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아담한 찻집이었어요.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라 그런지 입구부터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낮은 테이블과 방석이 놓인 전통적인 구조였죠. 벽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다양한 찻잎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도현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사장이었어요. 한복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회색 셔츠에 조끼를 입고 있었죠. 첫인상이 굉장히 정중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김도현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하자 김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 손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떤 차를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한국 전통차에 대해 잘 몰랐어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처음 오신 분들께는 보통 녹차나 유자차를 권해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전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김도현은 우리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우리러 갔어요. 저는 장민과 속삭이며 대화했죠. 뭔가 너무 정중하지 않아? 관광객용 서비스 같은 느낌이야. 맞아. 돈 더 받으려는 속셈일 거야. 그런데 김도현이 차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작은 쟁반에 찻주전자와 찻잔들을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테이블 앞에 앉더니 차를 우리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찻잔을 따뜻하게 데워주고요. 김도연은 뜨거운 물을 찻잔에 따라 데운 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의 향이 더 잘 살아나거든요. 저는 너클 잃고 지켜봤어요. 김도연의 손놀림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우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이 우전차는 제주도에서 나는 차예요. 봄에 가장 먼저 딴 새순으로 만든 거라 향이 정말 좋죠. 차를 따르는 김도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장인 같았어요. 그리고 차를 우리는 동안에도 계속 설명을 해줬습니다. 차를 우릴 때는 물의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쓴맛이 나거든요. 80도 정도가 적당하죠. 어떻게 80도인지 알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경험이죠. 오랫동안 하다 보면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온도계를 쓰기도 하지만요. 김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드디어 차가 완성됐어요. 김도연은 정중하게 두 손으로 찻잔을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향부터 맡아보세요. 저는 찻잔을 코에 가져갔습니다. 정말 향긋한 향이 났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맛은 어떠세요? 김도연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첫 모금을 마시자 입안에 은은한 단맛이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차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도연은 우리를 단순한 관광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중국 차도 아시나요? 장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중국은 차의 본고장이잖아요. 용정차, 철관음, 보이차 정말 좋아해요. 김도연은 중국 차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와 중국 차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한국 차는 중국 차보다 좀 더 부드러운 편이에요. 발효 정도도 다르고요. 30분 넘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우리 곁에 앉아서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른 손님이 와도 잠깐 인사만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기자예요.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취재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더욱 잘 대접해드려야겠네요. 김도연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차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차를 마시는 예법부터 차의 종류, 그리고 각 지역별 특산차까지요.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하이의 비슷한 찻집보다 저렴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김도연은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취재 되시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찻집을 나오면서 장민이 말했습니다. 관광용 쇼치고는 잘하네. 쇼라고? 저는 반문했어요. 당연히 쇼지. 외국인 손님한테 특별 서비스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의 모습에서 가식적인 면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차를 우리는 모습도 설명하는 모습도 마지막 인사도 모두 진심으로 보였어요. 혹시 저런 게 진짜일까? 마음속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관광객용 서비스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찻잔을 들고 있던 제 손에서 느껴졌던 그 따뜻함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인사동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곳은 북촌에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고요제라는 이름의 전통 한옥을 개조한 숙소였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회색 기와 지붕의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정갈하게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장민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와 맞이했어요. 이은영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게스트하우스 사장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꽤 엄격해 보였어요. 장하유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은영은 우리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린 내부였어요. 마루와 온돌방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죠. 체크인 전에 몇 가지 안내해드릴 게 있어요. 이은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보통 호텔에서는 그냥 키 주고 끝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설명할 게 있을까요? 먼저 신발 관련해서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고 실내에서는 준비된 슬리퍼를 신어주세요. 이은영은 현관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신발장이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게스트용 슬리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꼭 지켜주셔야 해요. 부엌 옆에 분리수거함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부엌으로 가서 보니 정말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일반 쓰레기까지 각각 다른 통에 버리도록 되어 있었죠. 이게 다 필요한가요? 장민이 불평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분리수거가 의무예요. 그리고 이 동네는 특히 조용한 주택가라서 소음에 신경 써주셔야 해요. 이은영은 계속해서 규칙들을 설명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큰 소리 금지, 샤워는 밤 11시 전에, 외부 음식 반입 시 미리 말씀드리기 등등. 너무 복잡하네요. 제가 투덜댔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이유가 있어요. 이은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면서 저는 짜증이 났어요. 호텔 같으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맞아. 너무 까다로워. 장민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온돌 바닥이 은은하게 따뜻했고 밤에 정말 조용했거든요. 도심 한복판인데도 새벽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이은영이 전통차와 함께 간단한 한식 아침을 준비해줬어요.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이은영이 물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규칙이 많아서 처음엔 답답하실 텐데 며칠 지내시면 오히려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모든 규칙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신발 벗기, 분리수거, 조용히 하기.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규칙이 많은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옥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에요.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해지죠. 이은영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규칙들은 불편함을 주려는 게 아니라 모두의 편의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워요.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넷째 날 저녁 다른 투숙객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은영의 진가를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서양인 관광객이 밤늦게 시끄럽게 떠들었거든요. 이은영은 즉시 가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손님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죄송합니다. 규칙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른 숙소를 찾아보셔야 해요. 그 관광객은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조용히 했습니다. 이은영의 태도가 완고하면서도 예의 바른 게 인상적이었어요.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규칙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10명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며칠 더 지내면서 저는 한국의 숙박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은영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규칙과 질서 속에서 모두가 편안해지는 구조. 장민이 물었어요. 뭘 적고 있어? 그냥 취재 메모야. 하지만 사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규칙들이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체계적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체계적이긴 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나? 장민이 반박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은영의 엄격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며칠 더 지내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말이에요. 다섯째 날 저녁 저희는 동대문 야시장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를 알아보려는 계획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음식 냄새가 섞인 활기찬 분위기였죠. 와, 정말 볼거리가 많네. 장민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 상인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떡볶이 장수, 호떡가게 아주머니, 액세서리 파는 청년까지. 모두들 외국인 기자라는 말에 반가워하며 적극적으로 응해줬어요. 한국 음식 어떠세요? 맛있어요?
호떡 가게 아주머니가 번역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답하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호떡을 하나 더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2시간 넘게 취재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자세히 봤더니 지갑이 없었어요. 지갑이 없네. 저는 가방을 뒤져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없었어? 장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까 호떡 사 먹을 때까지는 있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여권, 그리고 중국 기자증까지 들어있었거든요. 모든 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어쩌지? 여권까지 들어있는데. 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일단 아까 갔던 곳들을 다시 찾아보자. 장민이 제안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방금 전에 갔던 가게들을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호떡 가게, 떡볶이 집, 액세서리 가게까지. 하지만 어디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지갑 보신 분 있나요? 제가 번역기로 물어봤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분을 헤맨 끝에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렇게 막막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자. 장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갑 분실 신고를 해봤지만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이런 복잡한 야시장에서는 더욱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경찰관은 즉시 번역기를 켰습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나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동대문 야시장에서 취재를 하다가 지갑이 없어진 걸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즉시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보고한 거예요. 네, 중국인 관광객 지갑 분실 신고입니다. 동대문 야시장 일대 CCTV 확인 요청드려요. CCTV 확인이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분실 위치와 시간을 알면 CCTV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습득물 신고가 들어왔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를 켜고 습득물 신고 시스템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동대문 지구대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외국인 관광객이시잖아요.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20분 후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파출소, 여기 지구대입니다. CCTV 확인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습득물 신고가 들어온 게 없네요. 저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역시 찾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확인해 드릴 테니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CCTV 분석하고 습득물 신고도 계속 확인할게요. 경찰관의 진지한 표정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단순히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장민이 물었습니다. 분실물 신고는 자주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분들은 특히 신경 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지갑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절망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에 놀랐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장민이 중국어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진짜 찾아줄 것 같기도 하고. 중국에서라면 지갑 분실 신고를 해도 형식적인 접수만 하고 끝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즉시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시스템을 통해 습득물을 검색해줬습니다.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장민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일 연락이 올까요? 정말 CCTV를 분석해서 지갑을 찾아줄까요? 한국 경찰이 정말 이렇게 일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경찰관의 모습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가식이나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두근거렸어요. 내일 과연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건 아닐까요? 처음으로 제가 가졌던 편견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지갑 소식을 기다리며 북촌 한옥마을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정은 계속 진행해야 했거든요. 오늘은 어디 갈 거야? 장민이 카메라를 챙기며 물었어요. 북촌 한옥마을 갔다가 저녁에는 성수동 카페 거리 가보자.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보고 싶어. 사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모순점을 찾고 싶었어요. 전통을 내세우면서도 현대적인 걸 추구하는 이중성 말이죠.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하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관광지 같은 인위적인 느낌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여기 정말 사람이 살아. 장민이 신기해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현대적으로 개조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유리창이나 현대식 문고리,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까지요. 역시 가짜네. 전통이라고 하면서 다 현대식으로 바꿔놨잖아. 제가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곧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한옥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최신형 세탁기가 놓여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번역기 없이도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보고 친절하게 웃어주셨어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았지. 이 집이 우리 집이야. 불편하지 않으세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 우리 동네를 좋아해 주니까 고맙지. 할머니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관광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장민이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마음껏 찍어.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골목을 더 돌아다니면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전통 한옥 사이사이에 작은 카페나 공방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카페 가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한옥을 개조한 작은 카페였는데 내부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는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더한 거였어요. 어서 오세요. 20대 청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3년 됐어요. 할아버지 집을 물려받아서 카페로 만든 거예요. 전통 건물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았나요? 바꾼 게 아니라 살린 거죠. 한옥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두고 현대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청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파괴가 아니라 조화였구나. 오후에는 성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오래된 공장 건물들을 개조한 트렌디한 카페와 갤러리들이 가득했죠. 와, 여기 완전 다르네. 장민이 감탄했어요. 성수동의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놀라웠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의 콘크리트 벽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이 건물이 원래 뭐였어요? 제가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신발 공장이었어요. 40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든 거죠. 공장을 카페로요? 네, 성수동이 원래 제조업 지역이었거든요.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젊은 창업가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또 다른 발견이었어요. 낡은 걸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거였죠. 저녁 무렵 성수동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화가가 이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전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독특해요.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걸 자연스럽게 흡수하거든요. 프랑스 화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뭐가 다른가요? 서양은 전통과 현대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그 둘이 함께 살아가더라고요.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죠. 그 순간 하루 종일 본 것들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북촌의 할머니, 한옥 카페, 공장을 개조한 갤러리까지.
모든 게 파괴가 아닌 조화였습니다. 장민아, 오늘 본 거 어떻게 생각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어요. 신기하긴 해. 근데 이것도 마케팅 아닐까? 관광객들 끌어모으려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의 표정에서 가식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카페 사장도 바리스타도 모두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를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파괴가 아닌 조화로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 때문인지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은 어떤 발견이 있을까?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7째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엊그제 지갑 분실 신고하신 장하유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며 급하게 답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갑을 찾았어요. 유실물 센터로 오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진짜 찾았다고요? 네, 어제 밤늦게 한 시민이 주워서 가져다 주셨어요. 동대문 지구대 유실물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찾은 거였습니다. 뭐래? 장민이 잠에서 깨어나며 물었어요. 지갑 찾았대. 누군가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줬다는데. 진짜? 설마 돈도 그대로 있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설마 현금까지 그대로 있을 리는 없겠죠? 1시간 후 동대문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유실물 센터는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었는데 한쪽 벽에는 습득물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갑 찾으러 오신 분이시죠? 40대 여성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장하유입니다. 여권 확인 부탁드려요. 아, 여권도 지갑에 들어있으시구나. 그럼 다른 신분증이나 여행 관련 서류 있으시나요? 저는 호텔 예약 확인서와 항공권을 보여드렸어요. 직원은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쪽에서 가져온 건 정말 제 지갑이었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 틀림없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직원이 지갑을 건네줬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권, 신용카드, 기자증은 물론이고 현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중국 돈도 그대로 있어. 장민이 중국어로 속삭였어요. 진짜 한 푼도 안 빠졌네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습득물을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직원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현금도요? 네, 물론이죠. 법적으로도 습득물 횡령은 범죄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한 걸로 여겨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혹시 누가 가져다 주셨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30대 직장인 남성분이 밤 11시쯤 가져다 주셨어요. 밤 11시요? 네, 퇴근길에 주우셨다가 바로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멀리 우회해서 오셨을 텐데도요. 더욱 놀라웠어요. 퇴근길에 지갑을 주웠는데 집에 가지도 않고 바로 경찰서로 온 거였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대신 감사 인사는 제가 전해드릴게요. 절차를 마치고 지구대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갑을 되찾은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더 컸거든요. 정말 이상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장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상하이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지갑을 찾기는커녕 신고조차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특히 현금은 절대 그대로 있을 수 없겠죠. 카페에 앉아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상하이에서 제가 쓴 칼럼이 생각났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과장된 친절 체험기라는 제목이었죠. 그때 저는 한국을 다녀온 중국인들의 후기를 비판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은 관광 마케팅일 뿐이라고 단정적으로 썼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나?
마음속으로 자문해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특별한 경우일 거야.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박지수의 안내, 김도연의 차 대접, 이은영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오늘의 지갑 찾기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장민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글쎄 좀 이상하긴 해.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안 서.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려웠거든요. 오후에는 명동에서 마지막 취재를 했습니다.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대부분 번역기나 간단한 중국어로 친절하게 응대해줬습니다. 한국 어때요? 좋아요? 한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물었어요. 네, 좋아요. 저는 예의상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지갑을 계속 만져봤어요. 정말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돌아온 지갑.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일까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지갑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사를 써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은 지 30분이 지나도록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제목은 한국의 친절 신화, 그 허상을 벗기다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 제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겪은 일들이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거든요. 뭘 그렇게 고민해? 장민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기사 쓰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처음 계획대로 쓰면 되잖아. 한국의 친절이 과장됐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 장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진짜 믿는 거야? 일주일 체험했다고.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틀렸다는 거야. 2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빠지는가. 선의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시스템이 될 때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오해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는 저에게 한국은 과대 포장된 나라였어요. K-팝과 드라마로 만들어진 허상이라고 확신했죠.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의 경험들이 물 흐르듯 글로 나왔습니다. 박지수가 10분 넘게 길을 안내해준 이야기, 김도연이 차 한 잔에 담은 정성, 이은영의 엄격하지만 따뜻한 배려, 그리고 지갑을 되찾은 감동까지. 한국인의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개인의 선의가 사회 전체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으려던 한국의 모순점이나 가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관된 시스템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마지막으로 인사동을 방문했습니다. 김도연의 찻집에 들렀어요. 김도연은 특별한 차를 준비해줬어요. 이건 제주도 말차예요.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한 걸로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김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손님이니까요. 한국에서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당연하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배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게 우리 문화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인들의 친절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었던 거예요. 저녁에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는 제 인생 최고의 취재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면을 벗기려 왔지만 결국 제 편견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친절이 작동하는 사회였어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장민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진짜 보낼 거야? 장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진실을 써야지. 편집장이 좋아할까? 처음 기획 의도와 정반대잖아. 상관없어. 기자라면 진실을 써야 해. 그날 밤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SNS에도 짧은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편견을 확인하러 왔다가 편견을 버리고 갑니다. 한국인들의 친절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죠. 장하유 기자가 이런 글을 쓸 줄은 몰랐다. 정말 한국이 그런 곳이야? 과장 아니야? 저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어요.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 길을 잃은 외국인을 도와주는 아주머니,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는 학생.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이 물었어요.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다시 오고 싶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창문으로 봤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보였어요. 그때는 평범한 대도시였지만 지금은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편집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됐어? 한국의 허상을 잘 폭로했나? 죄송합니다. 허상이 아니었어요. 편집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야? 한국인들의 친절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사가 발행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0만을 넘겼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몇 달 후 저는 한국 관련 전문 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똑같았어요. 한국은 친절히 작동하는 사회라는 것.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만약 제가 편견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친절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버리는 용기였습니다.